carnage on Wall Street. It's triggering a major sell-off in the markets. The damage widespread. Nasdaq's plunging,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s plunging, and oil is plunging. The housing report is grim that this is shaping up to be the worst real estate market in a generation. Biggest loss we've seen today. That is, we are now in historic territory.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한 영화의 트레일러로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Too Big to Fail입니다. Too Big to Fail. 2008년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죠.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가 여러 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우리에게 마치 어떤 그 교장 선생님처럼요, 월요일 조회 때 훈화하듯 말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뭔가 좀 느꼈으면, 뭔가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씩 보여드리면서요, 2008년도 금융위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테크주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 붕괴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바 채널에서는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집단지성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벌써 여러 차례 설문을 통해서 우리 노바님들의 감각이 상당하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노바 채널을 통해서 우리 노바님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제2의 테슬라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요, 우리의 테슬라가 부침이 심하죠. 모두의 테슬라가 우려스러울 정도의 등락폭을 보이면서 이미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뒤늦게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버퍼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못 견디시고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테크주 중심으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요, 늘 똑같은 패턴이죠.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게 되면요, 매도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80 정도의 선에 딱 닿으면 바로바로 매도가 일어나는데요. 아마 각 증권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딩 봇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늘 이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팔아버리고 다시 아랫부분 한 20 정도에서 오게 되면 상당량이 이미 방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똑같은 패턴인데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상당한 물량이 풀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게 좀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할 텐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이유를 들죠. 주가가 이게 말이 되냐, 퍼 레시오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테슬라에 관심이 많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더 애드업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퍼 레시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나스닥에서 우리가 흔히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트레이딩하고 있는 마켓캡이 아주 큰 회사들 모두 퍼 레시오가 말이 됩니까? 이런 메가캡들은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퍼 레시오가. 그런데 유난히 테슬라가 두들겨 맞는 이유는 너무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수치로 인해서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비교를 할 때요, 흔히 계량화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하죠. 생각의 가늠자가 있다는 거니까요. 길고 짧은 건 역시 대봐야 안다라는 옛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그 수치를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금액의 크기, 아마 신문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3 trillion, 2 trillion, 큰 돈이라는 것은 알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사실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냥 아주 큰 돈이다, 이렇게 와닿는 정도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아라고 하죠, 룰러,
룰러라는 도구를 만들었을 때, 자를 만들었을 때요, 길이를 재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작은 거라든지 혹은 너무 큰 거는 이 제한된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흔히 쓰는 방법은요, 다른 어떤 물건과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쬐끄만 나라인가 라는 걸 설명할 때 캘리포니아의 대한민국이 4.5개 정도가 들어가, 4개 반 정도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바로 비교 대상이 없을 때 그 크기의 계량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도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비교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같은 인더스트리에 이제 막 시작한 회사들은요, 수익을 낸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EPS라든가 PE 레시오를 산출할 수가 없죠. 야후 파이낸스에 한번 가보셔서 보십시오. 이런 회사들은 NA 이렇게 써 있어요. Not available 이란 거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또 private company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경쟁사에 대한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자면 PE 레시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회사에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몰빵이 되고 있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없고 기술력도 월등해요. 공장을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데 짓는 거 보니까 매출이 이제 보이죠. 매출도 보이고 그냥 돈을 디파짓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마치 돈을 넣듯이,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는 것처럼 마치 이런 큰 메가캡에 그냥 돈을 디파짓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퍼 레시오라는 게 의미가 그닥 있는가 하는 점이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들의 돈이 마켓캡이 큰 이런 메가캡 회사들에게 계속 몰리면서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무는 아예 제쳐두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의미 자체가 이미 없어진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사실 그 투자금 자체가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메가캡으로. 펀더멘탈을 안 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바로 사람들의 멘탈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럼 이렇게 아마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퍼 레시오는 그렇다 치자. 그럼 왜 기술 독점적인 회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등락폭이 큰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첫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RSI를 보고 움직이는 트레이딩 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바로 이건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흔하다라는 거죠. 돈이 제 가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능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판단을 너무 잘해서 생긴 자본주의, 즉 자본의 독점적 쏠림 현상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돈을 예금하듯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는 것처럼 돈을 몰빵해서 이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메가캡 회사에 투자라고 하는 디파짓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서 이제 우량주 혹은 가치주라는 것들은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혹은 회사의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점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즉, 큰 회사들이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매출이 좀 떨어져도요, 그 돈으로 매출을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회사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투전판에서 돈놀이 하듯이, 예전에 학교 앞에서 그 동전 넣으면요, 뽑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구슬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돈 넣으니까 돈이 더 불어나네?
이걸 쉽게 너무 인지하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저점과 고점 사이를 인앤아웃 하면서 짧은 시간에 누구보다도 더 큰 수익을 챙기고 싶은 거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뭐 이렇지만요, 이 들쑥날쑥한 지점을 잘 타면, 다시 말하면 이 들쑥날쑥한 것들을 쭉 펴게 되면 같은 시간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뭐 자명한 일이죠. 짧은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등락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에서요, 공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힘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하게 되면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손가락 하나로요, 몇 톤이 넘는 종을 움직인다거나 차량 수십 대가 지나가도 괜찮은 다리가 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수백 명이 일정한 그 어떤 보폭으로 걸어가자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작은 힘들과 무한 반복과 일정한 주기는 큰 힘을 받게 되고 폭발하게 됩니다. 진폭의 스피드가 더해지고요, 무게가 추가되고 관성이 붙고 그 관성에 다시 동일한 힘이 반복된다 이거죠. 이 모든 현상들은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쏠림 현상과 거의 동일한 정보 그리고 동일한 행동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게 지나친 동시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무리가 동일한 뉴스 소스에서 영향을 받고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행동 원칙과 동일한 매매를 마치 큰 기계에 작은 기어들이 동시에 일을 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책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돈의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 주가가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책을 보시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현상 그리고 물리 법칙, 그 우주의 진리가요, 사실 주식시장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그 야후 파이낸스 차트에서 볼 수 있는 피보나치 그래프 있잖아요. 그 선 그어서 이렇게 보는 거. 피보나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보면은 그 주식의 그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이 피보나치 함수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결국은 그 방향으로 와서 멈춰지고 그곳에서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보시면요,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해보죠. 그 주식시장의 공진현상이요, 지금 메가캡 주식들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미 메가캡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가캡이 움직이는 대로 파랑이 일고 물이 넘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메가캡이라는 그 큰 고래가 놀기에는 너무 작은 수족관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족관에서 본 멸치대가 생각나네요. 왜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저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다 따라가죠. 그게 일단 안전하니까 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메가캡 종목들을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앵글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미국 정부에서 스티뮬러 책을 지급한 시점부터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요, 이런 표현을 썼죠. stupid money라는 표현을요. 글쎄요, 저는 stupid money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분들이 영리하시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anchovy money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무리를 따르는 돈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시장은, 우리들은요, 우리 작은 투자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 이 큰 무리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말하자면 그 큰 무리처럼 패닉 셀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중하게 투자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하죠. To be or not to be.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당시에 큰 어려움을 직접 겪었던 세대는 그 시간이 공포였고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제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낍니다. 기시감, 흔히 데자뷰가 느껴지는 거죠.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론 많은 상황이 다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를까요? 영상 초반부에 잠깐 맛보기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과 그때가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만 보시죠. I spent my entire academic career studying the Great Depression. It may have started because of a stock market crash, but the general economy was a disruption of credit. Average citizens unable to borrow money, start a business, stock their shelves. Credit has the ability to build a modern economy. Lack of credit has the power to destroy it swiftly and absolutely. 여기서 한 금융 전문가는 정확히 문제의 요점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위기를요, 금융위기라는 네이밍을 붙이면서 뭔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 원인에 대해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요. 자본주의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불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C로 치면 OS가 예전에 깔아놓은 윈도우 1.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자본주의 2.0이라든지 자본주의 7, 자본주의 10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고 너무 느려지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하드를 포맷하면 됩니다. 이 포맷하고 새로운 OS를 다시 깔면 되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도 사실 이 방법을 쓰는 거죠. 마치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면 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판을 다시 깔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의 영상에서 이 전문가는요, 당시에 2008년의 불황이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용의 붕괴로 시작되었다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때와 지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신용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돈이 신용이고 신용이 돈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신용 관리를 잘해서요, 크레딧 스코어가 다들 좋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보통 700포인트 정도 이상 되시죠. 저는 스코어 한 800 이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론 받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크레딧 스코어면 충분한 자격이 되죠. 그런데 대출 어플리케이션 그걸 쓸 때요,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캐시플로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대출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한 신용의 범주 안에는 개인들의 캐시플로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죠. 지난 목요일에 나왔던 실업자 지수는 사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뮤니티 탭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레이오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임시 휴직을 당하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재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레이오프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매월 돈을 벌어야 신용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용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금융권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계속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s it possible you didn't see this coming? Started bundling home loans together, mortgage-backed securities. Big money. So they started pushing the lenders, saying, we need more loans. To borrowers with good credit, so they go bottom feeding, they lower their criteria. So he reaches for the American dream. They refinanced their $200,000 house, a second home while we're at it, because gee whiz, I mean, we all know the prices of houses in America always go up. 자, 보시면 은행은 대출을 해줍니다. 자기 자본금의 몇십 배에 달하도록.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행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들을 은행들이 2년마다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대손 충당금을 채우도록 지시를 받은 시중에 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의 시스템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금융감독을 받는 2년마다 그 잔소리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채우려는 신용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죠. BIS는요, 이미 지난 7월에 세계 주요 은행의 대손 충당금이 벌써 2.3배 늘어났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미국 은행을 보면서는 무려 1분기에 작년에 4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행들 자기 자본도 없으면서 무슨 배당을 주냐고 했죠. 연준도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배당 중지하라고. 남의 돈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또 같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어서 부실 채권이 급증할 우려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죠. 뻥 터지지만 않았다 뿐입니다. 위기를 길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겁니다. 또 다른 관련 영화가 있는데요. 빅쇼트라는 영화입니다. 빅쇼트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No, money. All right, the originals were simple. They were the highest level. Triple A's getting paid first. The lowest rated B's getting paid last, taking on defaults first. Somewhere along the line, these B's and double B's went from a little risky to dog shit. No income verification. Adjustable rates, dog shit. So you're offering us a chance to short this pile of blocks? How? With something called a credit default swap. No one is paying attention because the banks are too busy getting paid obscene fees to sell these bonds. We just repackage it with a bunch of other shit that didn't sell and put it into a CDO. A CDO? Yes, a CDO. And then the whores at the rating agency give it a 92, 93% AAA rating. No questions asked. Double B's, 0. Triple B's, 0. That's America's housing market. 2008년의 문제는 자꾸 부실 모기지 채권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크레딧 스코어 없어도 대출을 해주니까 문제가 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 영화 빅쇼트의 다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Harvey Humsey. You want my landlord's dog? 자, 보시면요, 개 이름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대출 기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환상이었고요. 둘째는 개 이름이든 뭐든 뭐 상관없이 누군가가 계속 페이먼트만 내주면 된다라는 전제였죠. 그런데 개 이름 합의로 등록된 대출금 먼슬리 페이먼트이 어느 날부터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캐시플로우가 멈춘 거죠. 개 주인이 불경기로 직장을 잃게 되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 두 채, 세 채 집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페이먼트를 못 내니까요. 2008년도에는 소득 증명이 없는 B등급의 개 합의는 이제 집을 은행에 뺏기게 되겠죠. 여기서 2008년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은요, 그때는 소득 증명이 없이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크레딧 스코어도 정말 좋고 직장도 탄탄한 트리플 A급 등급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B등급 개 합의보다 못한 모기지 채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부실 채권의 발생이죠. 지금은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하죠. 아까 트리플 A 등급이었던 모기지 채권들 순식간에 B등급의 개 합의보다 못한 등급으로 전락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포어베런스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어베런스 혜택을 6개월 이미 받으셨고 또 추가로 6개월 받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1년 동안 은행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하는 부실 채권이 생겨버린 거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집주인에게 NOD, 즉 Notice of Default도 1년 동안 보내지 못합니다.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실 채권이 발생했는데도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요, 2008년하고 비슷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똑같이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엔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았죠. 지금은 대출 기준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자가 너무 싸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지금 안 하면 손해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의 공짜예요. 공짜. 돈이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나 2008년이나 모기지 대출금에 손을 대려는 그 강한 수요는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단지 이자가 높았을 뿐이고 지금은 상당히 이자가 싸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러한 러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 이름을 가지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돈 빌리는 게 쉬웠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자가 너무 싸고 웬만하면 집을 사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은행들은 이 부실 모기지 채권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는 이 집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8년도엔 이렇게 했습니다. The banks knew securities based on shitbag mortgages would control their downside. The banks started buying a kind of insurance, potential losses to move the risk off their books so they can invest more, make more money. Take on an almost unbelievable amount of risk. Make better tomorrow. Why'd you do it? Fees, hundreds of millions in fees. But then the unexpected happened. Housing prices go down. Teaser rate on his mortgage runs out. His payments go up, he defaults. Back securities tank. AIG has to pay off the swaps all over the world. AIG can't pay. AIG goes under. Every bank they insure books massive losses, and then they all go under. Music stops. Ball's over. When they asked me why it wasn't regulated. No one wanted it. They were making too much money. What's gonna happen? No one's gonna lose. This is too big to fail. 지금도 은행들은요,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엔 AIG가요, 보험회사로서 역할을 했죠. 부실 채권이 폭발할 때 우리가 막아줄게. 돈만 내. AIG는 보험료 장사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도 이익이 거의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잠재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데로 팔아야만 하죠. 다른 데로 옮겨야만 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포어베런스 혜택을 통하거나 대출 모기지 지불 능력이 없음을 이미 증명한 상태입니다. 모기지 납부가 체불이 되고 있고, 만일 여기서 1년, 2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고 있던 은행들이 집값마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G는요, 당시에 보험회사로서 장사도 하면서 뭔가 은행들의 그 부실을 막아주는 골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AIG가 워낙 큰 보험회사잖아요. 그 덩치를 믿고,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주택담보대출 터져봐야 얼마 되겠어? 이런 거죠. 2008년도에 이 엑스맨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맞춰보실래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그러니까 연준은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3월 이후로 무제한으로 MBS와 채권 등을 사들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IG보다는 입장이 훨씬 좋지요. 정부야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한대로 계속 돈을 프린트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계속해서 이런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채권들을 사 모으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Music stops. Ball's over. 모든 것이 제정신을 차릴 때가 오겠죠. 문제는 그 시간이 좀 더 연장될수록 파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올 수도 있고요.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엔진이 고장나면 활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비행기 엔진을 문제 모두 다 끄고 불이 날 수 있으니까 활공할 때는요,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하늘을 훨훨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나는 느낌이죠. 그러나 활공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모든 연료를 버리고 착륙 시도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이 착륙이 경착륙이든 아니면 연착륙이든 결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이겠죠. 정부의 정책에 목매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못나 보이긴 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처분이 내려지는 대로 우린 빨리 우리의 자산을 재배치해야만 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제대로 된 시나리오를 우리는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걸 연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다른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요. 아마도 제 영상에서도 그런 것을 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테슬라,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좋은 주식들입니다. 근데 이젠 계륵 같은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비대해져서 이젠 목을 쳐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아마 정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 닭의 갈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노바 채널은요, 제2의 테슬라를 찾는 집단지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통해서요, 대략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에 해당되는 주식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요, 다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다른 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장주로서 지금은 아주 작지만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년도에요, 테슬라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노리는 키워드로 이 세상에 나왔죠.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확대된 시장에 대한 안목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은 수의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점은 테슬라에게도 위협이 되는 지점이죠. 첫 번째 요건이 확정된 빅마켓이라고 보면, 둘째는요, 테슬라가 고객의 니즈보다 혁신적인 와우 기술을 선보이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회사들은요, 고객의 이런저런 니즈를 찾고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제품을 생산해 왔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셋째로는요, 테슬라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헤이터들이 많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얘기죠. 선두주자는 늘 외롭습니다. 외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공격을 받기도 하죠. 기존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성장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화적인 모습이 배어 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요, 넷째는요, 정말 빠른 성장입니다. 자동차 회사가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출시하고 나서 10년도 안 된 시기에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 포드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의 회사가 되었다. 이건 어떤 산업군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죠. 마치 태어난 지 10살인 아이가요, 어른하고 씨름해서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다음 5번째로요, 이런 회사와 제품, 브랜드에 대한 함량과 밀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테슬라는 룩 앤 필이 다른 회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말해서 결이 다르다고 하죠. 결.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초창기에 출발이 이랬습니다. 기존의 다른 산업용 컴퓨터 판매업체, 제조업체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했죠. 제품도 중요하지만
회사나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팬을 넘어서 마치 종교적 추종자들이 배양하는 어떤 그 브랜드, 이것은 굉장한 힘을 지닌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이익 패턴, 수익 패턴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한번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요,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한번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낸다는 점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 수준, 즉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상황에서 모두들 이미 다 알아차린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넘어가는 수순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곱째는요, 제품, 회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서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들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떤 시점이든 간에요, 매번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히트메이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 적절한 형태의 또 다른 사업의 영역, 즉 사업의 다각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의 영역으로는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빅데이터, AI, 그린 에너지, 클라우드, 모바일 등등이죠. 물론 이 키워드는요, 시대마다 바뀌겠지만 언제나 내일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회사의 추진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요, 제가 생각한 성장주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바님들 차례입니다. 댓글에 자신이 생각하는 성장주의 요건이 무엇인지 강하게 설득력 있게 글을 써주시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명, 티커를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 주식을 추천한다. 이런 논리적인 해설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후보들 중에서요, 많은 좋아요와 지지를 받은 종목을 제가 추려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선 그 종목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노바님들의 안목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성장주를 찾고자 하는 목적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의 기본 뼈대를 새로운 것으로 치환하고 마켓 타이밍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수익을 장기적인 시간에서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최소한의 선택과 집중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말은 최대한의 수익, 선택과 집중 이런 단어를 썼지만요, 대박주 하나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우리 노바 채널에서요, 한 3개 정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댓글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종목도 좋고요, 앞으로 보유할 생각인 종목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노바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에는 컨빈스하는 그런 어떤 힘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노바님들의 댓글 리포트 기다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